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보시면 편집자 서문에 대략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이해하려면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역사를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일단 독일의 대학 시스템을 이해해야 되겠죠. 독일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각 주별로 주별로 또는 각 도시별로 대학이 있는데요. 이 대학들은 모두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립대학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립대학은 있지 않습니다. 국립대학이고 모두 평균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 때 대학 입학 시험을 모두가 치르게 되고 대학 입학 자격을 취득한 학생은 모든 대학에 모든 학과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들어갈 능력을 취득하면 아비투어라는 시험을 통과하면 모든 대학 모든 학과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물론 학생들이 너무 인기 많은 학과가 있어요. 심리학과가 가장 인기 많은데 그러면 심리학과는 어떻게 하냐, 너무 많이 몰리면 눈무로스 클라우스라는 시험을 봐요. 그리고 눈무로스 클라우스라는 시험은 기본적으로 다시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그 고등학교 졸업할 때 본 시험 성적을 가지고 합니다. 올해 내가 가고 싶은 대학 학과에 못 들어갔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반드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재수라는 건 없죠. 재수를 한다는 공부를 하는 건데 그들은 그냥 올해 못 가면 내년에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대학 모든 학과에 진학할 수 있다. 왜? 그 대학들은 다 국립대학이고 평균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대학별로 특성화는 돼 있죠. 어느 대학 가면 어떤 교수는 유명하고 어떤 학과가 전통이 깊다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특정 분야에 사회학에서 어떤 분야의 공부를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대학을 갈 수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평균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대학들은 그 만들어진 역사를 보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학들은, 오래된 대학들은 대개는 두 가지 이 경우인데요. 하나는 교회, 가톨릭 교회가 설립한 그런 대학들입니다. 오래된 대학들이죠. 그래서 가톨릭의 이념에 비추어서 설립했고 그 가톨릭의 주교들이 중심적으로 이 대학을 운영하거나 또는 관여해온 그런 대학들입니다. 또 하나는 계몽 군주들, 즉 계몽 군주들이 자신들의 이념에 맞춰서, 계몽주의 이념에 맞춰서 또는 휴머니즘의 이념에 맞춰서 또는 군주나 지역별 정치 세력들이 만든 대학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대학 중에 시민들이 만든 대학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모금을 해서 만든 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 중에 대표적인 대학이 프랑크푸르트 대학입니다. 프랑크푸르트 대학은 시민들이 모금해서 설립한 대학입니다. 그럼 프랑크푸르트는 어떤 도시였냐? 프랑크푸르트는 여러분이 유럽을 갈 때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많이 거치죠. 프랑크푸르트는 국제공항이 있는 도시면서 동시에 국제금융도시입니다. 그리고 국제 박람회가 많이 열리는, 즉 공항도시, 국제적인 공항의 도시, 국제적인 금융의 도시, 국제적인 박람회의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프랑크푸르트는 독일적인 느낌보다는 조금 더 국제적인 도시 이런 느낌이 강하죠. 어쨌든 프랑크푸르트는 국제금융도시였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러다 보니까 국제금융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주로 유태인이 많습니다. 우리 아시아 같은 화교가 많지만 유럽은 유태인들이 국제금융을 좌지우지했는데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대학을 설립할 때 가장 모금을 또는 많이 하신 분들이 누구였냐? 당시에 금융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유태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아무래도 유태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대학 교수들도 많이 채용됐겠죠. 그런 연유에서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철학과 또는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에서 만들어진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산실인 사회연구소 또는 사회조사연구소가 주로 유태인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우리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대표하는 1세대들은 다 유태인입니다. 막스 호르카이머, 테오도 비젠군 아도르노, 허버트 마르쿠제, 발터 벤야민, 에리시 프롬 등과 같은 철학자들은 다 유태인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첫 번째 만들어진 것은 책에서 보시는 것처럼 1900 정확한 연도는 1923년도에 펠릭스 바일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사회조사연구소가 설립되고 그가 일대 소장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때는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뭐 주로 시작되긴 했지만 사회조사연구소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1930년대 태동했다고 봐야 됩니다. 1931년에 막스 호르카이머가 이 사회조사연구소, 즉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사회조사연구소의 2대 소장이 되면서 프랑크푸르트 학파, 즉 비판 이론이 이제 막 태동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태동하자마자 나치란 뭐죠? 기본적으로 유태인을 박멸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진 세계사에서 가장 나쁜 집단이죠. 히틀러는 독일, 특히 세계 역사에서 가장 민주적 헌법이라고 하는 바이마르 헌법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유태인을 몰아내려고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1933년도에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사회연구소가 폐쇄됩니다. 이때 이 대학 교수들도 이제 대학 연구들도 자리를 뜨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파리로 제네바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격인 호르카이머 아도르노가 미국으로 결국은 망명을 하게 됩니다. 미국으로 같이 간 사람은 에리시 프론도 같이 갔고 허버트 마르쿠제도 같이 가게 됩니다. 발터 벤자민은 나중에 좀 주저하다가 좀 뒤늦게 파리를 지나서 이제 피레네 산맥에서 거쳐서 미국으로 올 수 있었는데 어쨌든 중간에 자살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프랑크푸르트 핵심 멤버들이 미국에 가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고 많은 호르카이머가 뛰어난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연구비도 많이 수주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이들을 데려와야 한다는 독일 내의 목소리가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호르카이머나 아도르노, 마르쿠제는 이미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였어요. 그리고 독일의 양심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호르카이머나 아도르노나 마르쿠제가 독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누가 독일의 철학을, 즉 칸트와 헤겔의 철학을 세계인들이 공유할 수 있겠는가? 그들을 데려가야 된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와 실러, 독일 음악을 대표하는 베토벤을 어떻게 세계인들이 음악으로, 세계인들의 문학으로, 세계인의 철학으로 계속 갖고 갈 수 있겠는가? 이를 위해서는 호르카이머와 아도르노, 마르쿠제를 데려와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었고 실제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호르카이머, 아도르노는 돌아왔습니다. 물론 허버트 마르쿠제는 돌아오지 않았고 나중에 주거세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다시 재건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다시 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